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간 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일이래요. 그쵸? 자,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경영조직론 첫날이고요. 경영조직론, 지금부터 총 우리가 11회차 동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회차 동안 인사랑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처럼. 자, 오늘 첫날이고요. 첫날에 뭐 따로 OT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 때 다 했기 때문에 뭐 굳이 OT를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OT 안 들었는 친구는 인사 OT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OT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특히나 경영조직론은 인사보다 약간 양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다 하려면 부지런하게 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단고나 노트로 진행할 겁니다. 단고나 노트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 혹시 소희도 단고나 없지? 안 해도 돼. 지금 그걸로 해도 돼. 그래서 단고나 없는 친구들은 그냥 기본서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연기 수업은 단고나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단고나 노트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서입니다. 알죠? 기본서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알겠죠? 단고나는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가볍게 보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 그때 가볍게 들고 가라고 그래서 만드는 거지 단고나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기본서를 공부하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난 후에 단고나를 보면서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기본서를 여러분 등한시하면서 계속 단고나만 보는 거는 정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연기 때도 그래서 제가 단고나 볼 때 반드시 기본서도 같이 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 같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날이고 연기 첫날이다 보니까 일단 연기에만 하는 유일한 조직 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 좀 하고 임기는 요거 정확히 잘 몰라도 돼요. 일단 그냥 대충 한 번만 들으면 돼. 알겠죠? 한 번만 듣고 임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 그걸 쭉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기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오늘 와서. 자, 그러면 경영조직론의 개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관. 자, 개관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판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판서로.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사실 제가 다 적어 오긴 했거든요. 요건데 요거를 제가 그냥 하나씩 적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근데 요게 여러분 책엔 없어요. 요거는 왜냐하면 개관이기 때문에 딱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연기는 좀 좀 여유가 있어서 모든 교수님들 책에 첫 서두로 두고 있는 게 이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직 개관. 그래서 요 내용을 딱 연기 이번 회차에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연습장 같은 데 있으면 거기다 적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챕터 2장이 조직 경영조직론 개관이잖아요. 그 앞에 메모장에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메모장. 챕터 1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메모장이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걸 펴놓고 진행할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 좀 보일라나요? 보이겠죠? 이 정도면. 자, 저것도 보이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제가 그냥 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자 온라인 친구들은 혹시나 적고 싶으면 지금 순간을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부터 수업은 판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판서에 적는 거를 같이 따라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조직의 탄생 과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탄생 과정.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노동을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노동의 효율성을 인간은 추구합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노동의 효율성을, 인간은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노동의 효율성. 이때 여러분들 노동이라는 건요. 노동의 효율성. 자, 노동의 효율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노동의 효율성이라는 건 이 정도 보일라나? 자, 노동의 효율성이라는 건 요런 걸 말하죠. 노동의 효율성은, 자, 효율성이라는 건 항상 뭘 말하는 거냐면요. 투입 대비 산출을 말하는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때 효율성이라는 건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을 추구한다라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투입을 낮추고 노력은 적게 하면서 산출은 어떻게 많이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노동의 효율성. 자, 인간은 누구나 노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가급적 투입은 낮추면서 산출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공부 최대한 안 하고 빨리 합격하고 싶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도구의 사용이고요. 도구의 사용. 인간은 첫 번째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업을 실시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펼쳐가면요. 마지막에 조직이 왜 나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인간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요.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뭘 실시합니까? 분업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면 한 번 일해야 될 걸 두 번 일해야 될 걸 한 번만에 끝낼 수가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도구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뭐 가방 이런 거. 여러분들 가방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일이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가방 안에 딱 넣으면 한 손으로 아주 쉽게 갖고 다닐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아이패드 이런 거 왜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공부는 도구빨 아닙니까? 그렇죠? 장비빨. 그렇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인간이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분업을 실시합니다. 자, 분업을 실시했을 때 인간이 왜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쓰면요. 자, 분업을 실시했을 때 인간이 노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분업을 실시하면 인간은 숙련도가 향상됩니다. 숙련도가 향상되고요. 두 번째, 작업 속도가 역시 향상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업을 실시하면 숙련도가 향상되겠죠. 똑같은 일 계속 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니까 당연히 작업 속도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두 번째,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일에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기술 혁신은 쉽게 말하면 노하우가 축적된다는 거죠. 노하우가 축적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기 듣고 있습니까? 0기 듣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은 1년에 총 몇 기까지 듣죠? 3기까지 듣잖아. 그쵸? 저는 지금 뭐 거의 한 273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과목을 지금 도대체 몇 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 번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름의 뭐가 생겼냐?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도 다양한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특이하게 인사랑 경영조직론이라는 두 과목만 가르치는 거예요. 일종의 분업이 실시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술 역시 노하우가 축적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업을 실시했을 때 또 좋은 점은 뭐냐면요. 분업을 실시했을 때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 도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산 도구 소유 생산 도구 소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옷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쌀만 생산하고 다른 친구는 옷만 생산을 하며 나는 옷 만드는 생산 도구가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친구는 쌀 생산할 때 그런 농기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생산 도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가장 큰 게 뭡니까? 분업을 실시했을 때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분업을 실시했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향상됩니다. 분업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이런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우리는 뭐가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것은 분업을 통해서 내가 쌀을 생산하면 쌀만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내가 옷을 생산한다면 옷만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쌀만 많아도 안 돼요. 이거 혹시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켜는 거지? 잠깐만. 이거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되면 알겠죠? 아니야. 이제 켜졌어. 켜졌죠? 나오나? 나오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럼 봐봐. 생산성이 향상된대. 근데 이때 생산성이 향상된 건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된 거기 때문에 내가 생산하는 제품만 생산성이 향상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려면 쌀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옷만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생산된 생산성에서 그렇게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뭐 할 필요성이 증대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분업을 실시하면 최종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럼 그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요.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돼요. 자, 그래서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는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집니까? 여러분들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뭐가 발생하냐? 시장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발생해요. 자, 시장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시장에서는요. 교환을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쌀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당 옷을 몇 개 줘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들 몇 개 줘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공정한 교환이 될까요? 몇 개? 모르지. 그렇지. 그거 알면 대박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쌀을 한 가마니 줄 때 옷을 몇 개 줄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격이 붙으면 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입니다. 옷은 한 벌에 10,000원이야. 쌀 한 가마니에 옷을 몇 개 줘야 됩니까? 10개. 그렇죠. 가격이 붙으면 우리는 정확한 교환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장이 발생하면 시장에서는 반드시 가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분업을 처음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는 그 가격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바로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가격은 바로 교환의 비율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이런 시장 발생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시장은요, 어떤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하고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첫 번째, 모든 정보가 공개된 시장이고요. 모든 정보가 공개된 시장이고, 그 다음에 모든 가격이 동일한 시장입니다. 동일한 제품은 무조건 그 제품의 가격은 누가 팔든지 간에 동일한 가격을 가져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오세요. 왜 도망가시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번 쭉 들어봅시다.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뭐가 없냐면 바로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요, 어떤 시장이냐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건마다 그 물건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정보를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적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게 아는 사람한테는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많이 아는 사람한테는 적게 파는 거, 좀 싸게 파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도 여러분들 핸드폰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가면 뭐 하기 딱 십상입니까? 눈탱이하기 딱 십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정말 빠삭한 사람은 가서 이거 무슨 제품 뭐 그렇게도 이야기 안 하더만, 무슨 갤럭시 폴더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SM 뭐 그 코드 무슨 기계명을 이야기하더만. 그쵸? 그렇게 해서 그거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가격을 따지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가격이 높고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마다 판매되는 가격이 다른 이유는 정보가 모든 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하는 일물일가액 없이 가격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거래 비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거래 비용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이 없을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 혹시나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혹시 올바르지 않은 물건일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이런 완전 경쟁 시장 현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없습니다. 거래 비용은 사실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해요. 시장 실패 현상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거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는 시장 실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장 실패는 뭐냐? 시장 실패는 뭐냐? 이렇게 적죠. 시장 실패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거래 비용이 발생.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차를 실제로 사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실 노무사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입니다. 왜냐하면 노무사는 영업을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꼭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를 이제 사실 그 사회 초년생 때 바로 좋은 신차를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중고차를 살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중고차 살 때 당연히 뭐 합니까? 어디가 더 싼지, 그렇죠? 어떤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인지 여러분들은 계속 뭘 합니까? 서칭을 하겠지, 그렇죠? 탐색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비용이 뭐가 됩니까?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혹은 공을 들이는 이 모든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거래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죠? 거래 비용이 방금 뭐라고? 뭐가 조금 더 싼지 그런 것들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과연 그 물건이 정말로 양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게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도 하나의 내가 걱정하는 거니까 하나의 거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시장 실패는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 드디어 나오네요. 우리는 지금 뭐부터 본 겁니까? 노동의 효율성이라는 것부터 지금 본 거예요. 노동의 효율성이라는 것에서부터 쭉 논리적 흐름을 쭉 따라오니까 어디까지 왔냐?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까지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시장 실패를 최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의 발생입니다. 조직의 발생. 최종 조직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경영, 조직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뭔지 지금 보는 겁니다. 알겠죠? 조직의 발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직의 발생은요, 왜 조직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볼까요? 조직의 발생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서 조직이 발생합니다. 거래 비용이, 자 봐봐. 여러분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야. 그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해. 그치?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럼 이 거래 비용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대한, 그렇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직의 발생은 이렇게 적을게요.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조직이 발생한다.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조직 발생.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내가 가지고 온 예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자, 봐. 예를 들어서 자, 인간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분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구와 분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생겼냐? 이런 좋은 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분업을 실시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 제품에 대한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그 제품의 생산성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제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분업은 필연적으로 교환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우리는 교환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게 발생했고, 이 시장에서 상대편 물건과 내 물건을 교환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교환할 건지 그 비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이라는 게 결정됐고, 이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자원들을 잘 교환을 하면 그 시장은 완벽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가격은 동일한 이런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아이디어란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면 완벽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시장이 실패했을 때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중고차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중고차를 개별적으로 매매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사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은 중고차 살 때 실제로 중고 매매상한테 가서 사잖아. 그치? 그런 게 없다고 하자. 그런 게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고차를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살려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살려고 하면 봐봐. 나는 좋은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고차를 판매하는 개별적인 사람들 모두를 검색을 해봐야 되고, 그치? 그리고 그들의 물건이 정말 괜찮은지 내가 일일이 또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쵸? 그런데 저처럼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중고차를 딱 받았을 때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실제로 그 제품을 내가 아무리 탐구를 해도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이 모든 비용들을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드디어 조직이 생기면 이런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시장 실패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렇지, 중고차 매매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중고차 매매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실제로 중고 매매 딜러들이 굉장히 중고차를 장난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차가 어디에 뛰어든다 그래요? 중고차 매매 시장에 뛰어든대요. 그래서 현대차가 중고차를 자기들이 직접 판매한대.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중고차를 개별적으로 거래하다가 현대가 중고차를 자기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사람을 자기 조직 내로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정보를 검색할 때 어디 안에서만 딱 검색하면 돼? 현대차 사이트에서만 검색하면 돼. 왜? 모든 중고의 매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저쪽 찾아볼 필요가 뭡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현격히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대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기업이 장난칠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쵸? 물론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기업이 공증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 물건을 나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거래 비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것도 거래 비용이야. 그치? 그런데 내가 거래 비용을 원래는 이쪽 저쪽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군데 들어가서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현격히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요. 시장에서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다면 이때 조직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이게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걸 최종적으로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요. 보이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왜 발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조직이 왜 발생했는지 결국은 시장이 원래 먼저 발생을 했으나 봐봐, 시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교환을 하는 시장이 완벽한 시장이면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조직은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완벽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그럼 모든 물건의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딱 봐. 그럼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를 다 알 수 있어. 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은 시장이 실패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실패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것을 실제로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직은 거래 비용을 완전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하나의 툴이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조직의 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걸 봤다면 자,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 조직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봤다면 이제 이 조직이 어쨌든 우리한테는 큰 역할을 하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 게 뭐냐? 두 번째, 1번 조직의 탄생 과정을 1번 봤죠? 이게 조직의 탄생 과정.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뭐 볼 거냐면 그럼 이 조직이 도대체 뭔지, 이번에 조직의
조직의 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직의 의. 자, 조직의 의는요. 제가 조금 길긴 한데 일단 다 써볼게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화된 구조 하에서 체계화된 구조 하에서 서로 유기적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인간의 결합체. 네, 그지. 그 다음 요게 조직의 의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1번 이렇게 할게요. 1번. 그 다음 조직의 두 번째 개념은요. 자, 추가로 하나 더 적죠. 대부분의 조직은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맺는 동시에 이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조직의 의 두 가지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볼게요.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1번 공동의 목표. 그 다음 조직은 체계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2번. 그 다음 세 번째 조직은 유기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결합체라는 겁니다. 조직은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직의 지금부터 정의를 통해서 특징을 몇 가지 뽑아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부분의 조직은 뭐냐? 외부 환경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다섯 번째, 외부 환경과 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 이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뭐를 갖고 있다? 경계를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자, 조직의 의의를 통해서 조직의 특징 6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게 뭔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 책에서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조직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의 개념과 동시에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했으니까 여기까지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책을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요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요거고요.
자, 요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모든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방금 설명한 게 뭐냐면 봐봐.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의 투입과 산출 이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분업을 실시했죠. 그쵸? 분업을 실시했더니 이런 네 가지의 좋은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중에서 생산성이 단일 제품의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결국 우리는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시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적정 교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격이 발생하는데 그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은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시장이 과연 현실에 있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뭡니까?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말해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 경쟁 시장은 뭐가 발생하냐면요. 바로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래 비용은 어쨌든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다 보니까 결국 시장 실패는 나쁜 거죠. 그럼 이거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만들기 시작했냐?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바로 거래 비용의 축소를 위해서 조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쭉 봤다면 두 번째, 그 조직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있네요. 이게 바로 조직의 의의입니다. 방금 제가 저기 적은 거예요. 자, 볼까요? 조직은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화된 구조 하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됐죠?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 두 번째, 대부분의 조직은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스스로를 구분하는 뭐를 갖고 있다?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의 의의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이 왜 발생했는지 봤고 두 번째 조직의 개념을 봤다면 이 조직의 개념의 각각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를 펴시면 나옵니다. 인기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한번 듣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맞아. 괜히 또 인터넷 듣는 것보다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봅시다. 조직의 탄생 이유 되어 있네요. 줄 겁시다. 인간은 노동을 하되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 그래서 그 결과 여기다 줄을 긋죠. 도구와 분업에 줄을 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이야기한 거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동의 효율성 추구.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구의 사용과 그 다음 뭡니까? 분업. 그렇죠? 요게 지금 뭐 한 겁니까? 요거 한 거네. 요거 노동의 효율성 추구의 도구 사용과 분업. 그렇죠? 요 두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분업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적혀 있을 거야. 생산 도구 소유화의 최소화 적혀 있습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 여기다 하나 줄을 긋죠. 분업은 숙련도와 작업 속도를 향상시킨다. 자, 됐습니까? 여기.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숙련도와 작업 속도를 향상시켜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뭐가? 분업이. 그러면 분업은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니까 그걸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바로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가격과 시장이 형성됩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 교환의 필요성 옆에다 줄을 긋고 시장의 발생이라고 적어 놓죠. 보이지 않는 손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시장의 발생. 자, 그러면 줄을 한번 그어보죠. 분업은 교환의 필요성을 야기하였고 그리하여 인류 최초의 교환이 생기고 원시 해변 시장이 생긴다. 그 다음 줄을 이어서 줄을 끌게요.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완전 경쟁 상황이라면 교환을 위한 추가 비용이나 별도의 조정 수단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맞죠? 아까 이야기 다 했던 거죠. 맞죠? 그런데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현실은 아이디어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와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요거 어디 하는 거예요? 여기네. 자, 좀 전까지 시장 발생까지 봤고요. 그렇죠? 그다음 뭘 보는 거예요? 시장 실패. 오케이. 자, 시장 실패 한번 보죠. 자, 여기다 줄을 그쵸?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따라서 그 다음에 현실에서 거래는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자, 어디까지 한 겁니까? 여기까지 했네. 시장 실패가 발생했고 거래 비용이 불안정 경제 시장에서는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다음 뭐가 발생합니까?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 거래 비용 축소와 조직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줄을 그쵸? 이 약속과 공증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가 조직이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직의 탄생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공부한 겁니까? 여기까지 공부했네요. 노동의 효율성 추구, 시장 발생, 시장 실패, 조직의 발생. 그쵸? 자, 조직의 발생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조직이 뭘 말하는지 봐야죠. 조직의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의의. 자, 여기 밑에 보면 조직의 의의. 자, 줄 한번 꺼볼까요? 첫 번째, 공동의 목표 달성에 줄을 끊고 1번. 그 다음 체계화된 구조, 그 옆에 서로 유기적 상호작용까지 해서 2번. 뭐 이 두 개를 나눠도 되긴 하는데 여기 붙여놓읍시다. 그 다음 3번에 인간의 집단의 3번. 그 다음 4번은 조직은 외부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 여기에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에다가 5번.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직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조직, 삼성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뭘 만들고 있죠? 스마트폰.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스마트폰이 좋은 양품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종업원들의 공동의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조직은 첫 번째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직은 체계화된 구조와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죠. 그렇죠?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는데 그때 자기 역할만 합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과 뭘 합니까? 그렇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삼성이라는 곳은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조직 안에는 다양한 기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계,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 그래도 기계만 가지고 조직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의 집단. 조직은 특징이 인간의 집단이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조직은 자체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직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삼성이 최근에 뭘 만들었습니까? 폴더블 폰을 만들었죠. 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접는 핸드폰, 그렇게 해서 좀 더 간소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됐잖아. 그치? 그래서 소비자들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무슨 제품을 만들었냐? 폴더블 폰이라는 걸 만든 거죠. 즉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거. 알겠죠? 그게 외부 환경, 환경에 적응한다. 하지만 조직은 한편으로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다른 외부 환경과의 어느 정도, 그렇죠, 이거 뭐라 그러지? 어느 외부 환경과의 구분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삼성에 있는 직원과 그 다음에 SK나 뭐 다른 쪽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요,
확실히 문화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왠지 이 사람은 삼성 사람일 것 같고 왠지 이 사람은 한화 사람일 것 같고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조직은 나름 그 환경 속에서 나름의 자기들만의 고유의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줄 하나 그쵸? 조직이 환경 속에 존재하면서 환경과 밀접한 교류를 하지만 각각의 조직은 환경과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경계를 가진다. 그 다음 줄을 그쵸? 우리가 흔히 조직을 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완전한 개방이 아니라 제한된 개방을 말한다. 그래서 그 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분을 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계가 뭐냐면 그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저는 그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직장인을 만나잖아요. 약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이 사람 LG 사람, 이 사람 SK 사람, 이 사람 삼성. 가장 구분되는 사람, 이 사람 공무원. 이거 바로 돼요. 구분이 딱 돼요. 진짜로. 예, 그게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 사람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제가 그 증권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그 조직 연수를 갔어요. 그 삼성그룹 연수를 갔는데 정말 재밌는 게 각자 회사마다 그 회사의 고유 문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화를 설명하는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봐봐. 새로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현상이 딱 발생을 하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 삼성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삼성은 하냐면요. 이렇게요. 삼성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각 부서에서 빨리 뽑아가지고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바로 삼성의 모습이랍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그다음 한화. 여러분들 한화는 회장님의 입김이 엄청 센 데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전에 회장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뭐 조 때리기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한화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봐요. 그게 한화예요. 가장 재밌는 게 뭐냐? LG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LG는 항상 2인자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LG는 항상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삼성 뭐해? 라고 물어보면 돼요. 이거는 삼성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냥 아마 LG 사람들이 들으면 가만 안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조직은 나름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조직의 특징까지 봤는데요. 자, 봐봐. 조직은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자, 조직은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직은 그 다음 세 번째 잠깐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조직은 이런 특징, 의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런 조직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을 볼 건데 조직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순기능, 두 번째가 역기능이 있습니다. 조직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